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독자는 배신당한 기분과 경탄을 동시에 느낀다. 분명히 범인을 잡았다고 확신했다. 단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반전이 폭로한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독자라면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소설 애호가들 사이에서 제프리 디버라는 이름은 일종의 경고처럼 통한다.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그가 설계한 미로 안에 들어선 것이라고.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그가 허락한 출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프리 디버가 처음부터 소설가를 꿈꿨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저널리즘을 공부한 뒤 법학으로 전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증거를 분류하며 논리로 진실을 구축하는 법을 그는 강의실에서 훈련받았다. 그 훈련이 훗날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그는 실제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서사가 충돌하는 무대다. 검사는 유죄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쓰고 변호인은 무죄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쓴다. 같은 증거를 두고 정반대의 진실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혔을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계기는 외부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착했던 그가 결국 소설이라는 형식을 택했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정과 이야기, 두 세계 모두에서 그는 청중을 설득하는 연습을 거듭한 셈이다. 그 두 길이 하나로 합쳐진 지점에 그의 소설이 있다. 그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링컨 라임이라는 캐릭터의 등장과 함께였다고 추정된다. 전신마비 상태의 법과학 전문가라는 설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인물이 주인공이라면 사건 해결의 동력은 순전히 두뇌와 논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 제약이 오히려 추리소설의 순수한 형식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링컨 라임 시리즈의 첫 작품본 컬렉터는 출간 이후 빠르게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한 캐릭터가 여러 매체로 확장됐다는 것은 그 서사 구조가 단순한 소설의 틀을 넘어서는 힘을 지녔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들은 영상이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디버 특유의 독자를 직접 겨냥한 반전이다. 링컨 라임 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주인공을 내세운 시리즈들이 이어졌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범죄 소설 장르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글로벌 독자층을 확보한 작가는 극히 드물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독자를 동시에 속일 수 있는 트릭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이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함정은 언어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언가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디버의 작품을 분석한 독자와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특징이 있다. 바로 독자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미끼, 이른바 레드 헤링의 정교함이다. 단순히 오해를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도록 유도한 뒤 그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독자는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법정에서의 경험이 이 기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자연스럽다. 법정 논리는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추론을 예측하며 그 허점을 파고드는 구조다. 소설 속 함정 역시 독자의 추론 경로를 미리 설계하고 그 경로의 끝에 잘못된 결론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증거를 구성하는 자가 곧 결론을 통제하는 자라는 원리는 법정과 소설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에서 자주 거론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챕터 끝마다 배치된 긴장감의 방식이다. 단순히 서사를 끊는 게 아니라 독자가 다음 챕터에서 특정 정보를 기대하도록 유도한 뒤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는 이 기법은 독자의 인지 구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이것이 단순한 서술 기교인지
아니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의 창작 방법론에 대한 외부 공개 정보는 놀랍도록 제한적이다. 플롯을 매우 세밀하게 사전에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트릭의 설계 과정은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마술사가 트릭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듯 그도 자신의 함정 설계 원리를 베일 뒤에 감춰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비밀 자체가 독자를 향한 최후의 함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의 트릭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첫 번째 가설은 법학교육이 근원이라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동일한 사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 경험이 소설에서 독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서사와 실제 진실인 서사를 분리하는 기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다. 법정 논리는 결국 진실을 향하며 변호사는 증거를 해석할 뿐 조작할 수는 없다. 반면 소설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창조하고 독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도록 설계한다. 법적 사고가 소설적 기만의 바탕이 됐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기만 자체를 향한 욕구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가설은 저널리즘 훈련에서 답을 찾는다. 그는 법학보다 먼저 저널리즘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널리즘의 핵심은 사실을 수집하고 독자가 읽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실을 이야기로 만드는 훈련이 이야기를 독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다. 저널리즘은 독자를 설득하되 독자를 속이지는 않는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이다. 반면 디버의 소설에서 독자를 향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오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사실을 전달하는 훈련이 어떻게 허구로 기만하는 기술로 전환되었는가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으로 남는다. 세 번째 가설은 타고난 심리적 통찰에서 답을 구한다. 인간이 이야기를 접할 때 뇌는 패턴을 찾고 빈칸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디버의 트릭은 바로 이 경향을 역이용한다는 분석이 있다. 독자가 스스로 채워넣은 빈칸이 함정이 되는 것이며 이 가설이 맞다면 그는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맹점을 정밀하게 연구한 설계자에 가깝다. 세 가지 가설 모두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법학도, 저널리즘도, 인지심리학적 통찰도 그의 방법론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가 어떤 순간에 독자를 속이기로 결심했는지 그 내면의 계기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진짜 미해결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독자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인 우리 자신이 저자가 설계한 미로 안의 피험자이기도 하다. 이 역설이 그의 작품을 단순한 오락 이상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신이 다음에 그의 책을 집어들 때 기억하라. 당신이 진실을 발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가장 원하는 순간이다.